네, 안녕하세요. MC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이정윤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사님하고 좀 다양한 투자 관련된 인사이트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세무사님도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뭐 주가를 떠나서 장기적인 그 산업의 트렌드를? 네, 일단 뭐 산업의 트렌드 부분이랑 차트적인 주가의 움직임 부분 두 가지가 늘 같을 수만은 없죠. 맞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좋은 산업이라고 해서 좋은 주가 움직임 또는 뭐 나쁜 산업이라고 해서 나쁜 주가 움직임을 똑같이 보인다면 산업 분석만 해도 돈을 굉장히 잘 벌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때로는 같이 움직이다가 또 때로는 달리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2차 전지가 이렇게 태동기였던 한 5, 6년 전, 7, 8년 전에는 뭐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거의 압도적인 시작점이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삼성 SDI나 뭐 코스모 그룹들, 뭐 대주전자재료 요 정도 한 7, 8개 되는 애들이 2차 전지 초기 테마주를 형성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함께 동시에 움직였다가 이제 뭐 또 한 2, 3년의 조정을 거쳤었고 코로나 직후에 이제 제대로 움직였던 게 한 2년 전부터 작년 여름까지 한 1년 정도를 굉장히 크게 맞습니다.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크게 움직였을 때는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이 어땠냐면 굉장히 컸었고요. 그리고 그 굉장히 컸던 산업 전망 대비도 더 빠른 주가 움직임을 보였다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 2차 전지 산업의 미래의 가치보다 더 크게 움직인 걸로 일단 판명은 난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이 났다는 거는 분명히 그 당시에 과속을 했다라는 건 증명이 된 거고. 그럼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면 또 재작년 여름부터 뭐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1년 이상 거의 2년 가깝게 빠졌는데 반토막 난 종목들이 대다수인데 그럼 이제 2차 전지 산업은 끝난 거냐 해서 저는 일단은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이고요. 네네. 그 이유는 그 산업의 성장성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것은 사실은 뭐 그 산업 분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현재 전기차가 주춤을 하고 있는데 그 주춤하고 있는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리는 시기가 올 것이냐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년 전의 청사진이었던 네. 뭐 한 10년 안에 모두가 전기차를 타는 시대가 올 것이냐의 문제에서 뭐 시기 문제이지만 결국은 그런 시대가 올 확률이 저는 더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더 늦춰졌다는 얘기죠. 한 3년 전, 2년 전만 해도 야 5년 안에, 10년 안에 유럽, 미국, 아시아 모두가 2차 전지를 탑재하고 있는 전기차를 타게 될 거야 해서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그렇진 않을 수도 있어 해서 미국의 IRA법이 저는 굉장히 큰 이 불쏘시개의 역할을 했다고 본다면 네. 지금은 이 산업 자체가 이제는 그럴 전망이 아니야라는 것보다는 시기의 문제지만 뭐 모두가 2차 전지를 타고 다니겠지. 그런데 왜 2차 전지 못 가는데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IRA법이 시행이 됐지만 뭐 미국의 대선하고도 엮여 있고 또는 전기차가 모두가 전기차를 타야 될 것만 같았지만 요즘 시점에서는 좀 정말 주춤한 것 같고 네네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비춰봤을 때 성장 산업은 분명하지만 주가의 움직임이 반드시 같지는 않은 게 주식에서의 자주 나왔던 모습들이고 지금 딱 2차 전지 산업이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산업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너무 2년 전에 고점을 찍어서 조정이 굉장히 깊었고 길었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건 전기차가 보조금 의존하지 않고 본연의 경쟁력으로 많이 팔리는 게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중저가 위주의 차량 신차들이 많이 쏟아지는데 세무사님 보시기에 전기차 판매량 말고 앞으로 좀 전기차 관련된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만한 어떤 트리거 요인이나 뭐 어떤 중요한 반등 요인 같은 게 보신다면 어떤 걸 보시겠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는 저는 미국의 대선이 1차적인 재료라고 봐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에 모두가 전기차를 타게 될 거야 때문에 2차 전지가 중장기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2년 전에 1년 전에 고점을 찍었던 한 6개월 정도는 미국의 IRA 법 때문인 건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 법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야 그 법
내가 당선되면 폐기 처분할 거야. 뭐 이런 지금 네네. 대선의 구도가 되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11월에 있는 미국 대선 그리고 그 대선 이후에 정말 미국의 정치권에서 IRA법을 계속 유지를 할지 아니면 뭐 폐지를 시킬지 이게 저는 1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요. 이제 2차적인 이슈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기차를 모두가 타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이슈들이 남아있냐 해서 사실은 보조금도 보조금이지만 네네. 저는 인프라 확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네. 봐요. 왜냐하면 이 핸드폰을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인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사례만 든다면 세계적으로 비슷할 거야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 왜 안 타니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충전 시간의 문제이고 충전 소의 문제이고 불편함의 문제인 거죠. 가장 쉬운 예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솔린 차가 화재가 났다고 해서 이슈가 크게 되지 않습니다. 네네. 뭐 화재가 가끔 날 수 있겠죠. 네네. 교통사고가 나서 불이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유독 전기차에 대해서는 전 국민들이 관심을 집중해요. 그 이유는 불이 빨리 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전기차가 불이 났는데 지하 주차장이 전소를 한다거나 또는 며칠 전이었죠. 지상에서 전기차가 또 불이 났는데 뭐 몇 시간 동안 그 불을 못 끈다거나 뭐 이런 소규모 유튜브들이 뭐 그런 걸 생중계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이미지적으로 좀 겁이 날 수 있죠. 야 이거 전기차 사서 지하에다가 주차하면 불나서 못하게 하고 또는 지상에는 안전할 줄 알았는데 지상에서도 불이 나면 끄지를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전기차의 판매량에 우리들의 편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2차 전지의 특성상 충전의 문제, 장소의 문제, 충전 시간의 문제, 거기에 뭐 화재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계속 해소가 되는 모습들이 우리한테 시각적으로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야 전기차 편하다. 그럼 또 다시 예전처럼 전기차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판매량이 늘어나는 그 시기가 오면 다시 좀 성장 산업의 라인 그래서 주가들의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화재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화재가 오히려 지금 이번에 테슬라도 포르투갈에서 200대가 전소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최근에 벤츠 이어서 또 우리나라에서 화재도 났고 근데 배터리 발표는 또 미적지근하게 뭐 우리는 LG 것도 쓰고 CATL 것도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가장 특징적인 현대기아차만 제일 먼저 딱 우리는 뭐 한 커나 하나 빼고는 다 국산 배터리 쓴다고 밝혔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내 배터리 업체한테는 굉장히 희망 회로를 돌린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스스로 희망회로라는 표현을 썼지만 네네. 네네. 어떤 재료든 호황제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 전기차가 불이 났어. 이거는 전기차 판매량의 악재일 수 있고 그렇다면 2차 전지 판매량의 악재일 수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근데 이제 그 전기차 불이 난 거에서 그 2차 전지가 어디 거야? 벤츠는 중국계 들어갔었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한국계 더 안전하고 한국계 더 잘 팔리지 않을까? 라는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그건 또 이제 호재의 가치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뭐 호재의 가치, 악재의 가치가 있다면 그럼 또 여기서 한 발짝 더 다가서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이번에 지하에서 전소되고 그 이후에 2차 전지 테마주의 카테고리, 카테고리에서 사실 올랐던 것들 주목받았던 것들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지금 말했던 하나의 사건에서 야 이거 배터리에 불났어. 야 그럼 2차 전지 안 팔리겠다. 또는 반대로 국산 2차 전지가 잘 팔리겠다. 근데 나아가서 야 그 불났던 거를 결국은 뒤집어 보면은 전고체 배터리가 훨씬 유리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소 카테고리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악재일 수도 호재일 수도 우리나라 2차 전지의 호재일 수도 또는 전고체 배터리의 호재일 수도 있는 거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다 나왔거든요. 근데 진짜 뭐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 실적 잘 나온 회사가 양극재단에서는 뭐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뭐 장비의 PNT 그다음에 동방의 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 정도 나오는데 뭐 연간 YOY로 비교하는 건 이제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한데 앞으로
그 실적 발표 나오는 것도 지금 기존에 잘 나왔던 뭐 대주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나 이런 회사들의 연속성이 높다고 보는지 아니면 너무 실적이 박살난 뭐 에코프로비움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더 앞으로 하반기에 더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제가 뭐 2차 전지 전문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탐방을 가본 적도 없게 하기 때문에 제가 탐방도 없이 또는 그 산업의 분석 없이 어느 기업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실적이 더 좋을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기본적인 원칙적인 측면에서 2차 전지 산업 전체 또는 2차 전지 관련주들, 테마주들의 주가 움직임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5개의 업종 내 종목들, 네네. 5개 2차 전지 업종 내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종목들이 네. 시가총액으로 보나 또는 이미지로 보나 네. 2차 전지에서 대장주급들은 분명히 아니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네. 대장주급이 아닌 애들의 실적 후전이 2차 전지 전체를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엔비디아가 끌고 가니까 SK하이닉스가 올라가고 한미반도체가 네. 올라가고 2차 전 반도체 소부장 전체가 이렇게 움직임이 좋았던 것처럼 사실은 반도체 산업의 사례를 제가 들었지만 엔비디아에서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기타 반도체 소부장이 같이 상승하는 사례를 들은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대부분 알 겁니다. 그 산업 자체가 그 산업 자체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전반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대형주의 움직임이 사실은 선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년 전 여름 고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은 낮았지만 매일매일 삼성전자보다 훨씬 큰 거래대금이 나왔던 종목들이 4종목이 있었습니다. 에코브로비엠,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 4종목이 사실은 시가총액도 꽤 큰 편. 그리고 2차 전지 이미지상으로는 가장 이미지가 강하고 거래도 가장 활발했던 사실 시가총액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이 더 컸지만 LG에너지솔루션보다 거래대금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이 4종목이 훨씬 컸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종목이 하반기에 실적이 좋을 것 같아요라는 말은 제가 2차 전지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 말씀 못 드리지만 주식 전문가로서 제가 말씀드린 4종목들이 실적이 좋아서 좀 주가를 선도해야지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움직이지 뭐 시가총액 한 5천억짜리 뭐 1조짜리 이런 애들이 한두 종목이 실적이 좋아져서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움직일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대형주 단에서 포스코 그룹이 있고 LG 그룹이 있고 뭐 삼성 SDI 있고 뭐 에코프로 그룹이 있잖아요. 뭐 각각 그룹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세무사님 보기에 가장 좀 매력적인 그룹 2차 전지 밸류체인을 그 운영하는 그룹 중에 가장 좀 주가 측면을 떠나서 가장 좀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고 보시는 데는 어디라고 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큰 기업 집단들 LG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이 있을 것이고 포스코 그룹의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등등이 있을 텐데 삼성 SDI도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포인트 되는 중심 단어들로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아까 제가 서두에 2차 전지 또는 이 전기차에 대한 화재 이 얘기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움직였어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대형주단에서는 결국은 전고체 배터리랑 그래도 좀 가까운 애는 삼성 SDI가 있으니까 그게 삼성 SDI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밸류체인 가치 사슬의 문제에서는 결국은 기업 집단 내에서 밸류체인의 수직 계열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기억해 보시면 포스코홀딩스가 올랐던 이유가 광산을 리튬 광산을 뭐 구입을 했는데 거기 매장량이 좋았다. 뭐 이런 거부터 해서 또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뭐 이런 것들의 생산까지 늘리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또 하나는 그럼 에코프로는 더 수직 계열화가 돼 있어라고 할 수 있지만 주식을 오래 한 제 입장에서는 이 업력이라는 걸 무시 못 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게 소재 산업입니다. 2차 전지가. 그래서 그 소재 산업이라는 게 소재에서의 가장 중심이 철강이었고요. 그 철강 소재 산업을 우리나라에서 포항제철 신화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장 오래 전부터 해왔고 그 해왔던 유통망과 기술, 업력
인재, 맨파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2차 전지 쪽으로 가볼까 했던 게 포스코 그룹이기 네네.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룹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을 땐 포스코 그룹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으로 말씀드릴 땐 삼성 SDI 요 정도로 포인트 되는 단어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무사님이 보시기에 2차 전지 관련된 정말 많은 악재 중에 이런 악재는 조금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게 혹시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뭐 주식을 하면서 느끼는 게 네. 결국은 시장 참여자들이 네. 순간으로는 패닉을 느끼지만 네. 길게 보면은 결국은 사고의 정상화가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가장 가깝게 지지난주 한 2주 전 월요일 날 시장이 코스닥이 10% 이상이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하루에 10% 이상이 빠지는 건 정상적인 사고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투매 심리가 강하고 해서 많이 내동댕이를 치는 하루였지만 네. 그 이후에는 이 정도 빠질 건 아니잖아 하면서 좀 이렇게 반등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일시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게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2달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기간이 길어져서 6개월, 1년, 2년이면 그 재료 가치는 충분히 시장에 거의 정확하게 반영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제가 애널리스트가 아니라서 기술적인 부분은 설명드릴 수 없지만 네. 주가적인 측면만 본다면 2년 전 고점은 분명히 과하게 오른 고점을 찍은 건 명확하고요. 왜냐하면 네. 그 이후에 주가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현재의 저점이 100% 확인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기간적으로 1년 반 2년이면 조정의 기간으로는 꽤 긴 시간이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분명히 이제 이 정도의 조정이면은 이제 올라갈 때가 됐어.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럴 때 새로운 호재가 나오는 게 맞고요. 기존에 나왔던 악재가 야 이건 악재가 아니었어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악재 때문에 일주일 동안의 급락, 네. 뭐 하루 동안의 투매 하한가가 아니라 2년 동안 가격 조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악재 하나 때문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악재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뭐 틀리다 맞다 보다 2년이나 주가 조정을 받았으면 앞으로 주가 오를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떤 호재가 남아있지? 저는 그게 훨씬 더 2차 전지 산업 분석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2차 전지 앞으로 신규로 관심이 있어서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이나 기존에 물려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결국은 말씀 앞부분에 모두 주셨지만 굉장히 과한 수급으로 땡긴 측면이 있잖아요. 그 엄청난 수급이 다시 들어오기는 힘들 것 같고 주가 측면으로 보면은 수급도 있고 뭐 기술적인 차트도 있고 그다음에 모멘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 펀더멘털도 있고 이슈가 있잖아요. 앞으로 2차 전지를 투자하거나 지금 물려 계신 분들한테 2차 전지 이렇게 좀 투자 전략을 가져가세요. 그렇게 측면별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저는 3개월, 6개월 정도의 주가 움직임으로는 미국 대선이 1순위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어느 집권당이 대권을 잡냐에 네. 따라서 원자력 관련주들이 오른다거나 또는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매번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대놓고 말을 한단 말이죠. 왜냐면은 전 정권에 자기가 단임을 하고 연임을 못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 정권에서 IRA 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법이었고 그 법에 의해서 1순위로 수혜를 받은 게 2차 전지 업종, 네네. 2순위가 신재생 에너지 쪽이었단 네. 말이죠. 네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같이 현재 아직 대통령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저런 쓰레기 법은 내가 당선되면 바로 없앨 거야라고 단언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럼 2차 전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3개월, 6개월 왜냐하면 11월이니까 이제 한 3달 남았으니까 네네. 3개월 내, 6개월 내에서 다른 거 사실 볼 필요도 없어요. 실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네. 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면 저는 이런 이미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2차 전지는 한 1년은 못 가겠다. 이런 공감대가 굉장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1순위라고 봐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월, 6개월이 아니고 네. 1년, 2년을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2차 전지를 사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 돼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네네. 스스로가 2차 전지를 타고 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난 2차 전지 몰빵했어. 너 무슨 차 타니? 나 가솔린 차 타는데? 너 왜 2차 전지 안 타? 불편하잖아. 그럼 그거 하지 마세요. 왜? 본인도 2차 전지가 불편해서 안 사면서 다른 사람이 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제가 2년 전에 대단하네요 2차 전지 속도가라고 말씀드렸던 건 제 주변 친구들 중에 한 명씩 2차 전지 전기차를 사는 게 보였단 말이죠. 네네. 근데 최근 1년 안에 2차 전지가 탑재되어 있는 전기차를 사는 사람의 수가 확실히 줄은 건 맞아요. 네네. 왜냐면은 차를 바꾸면서 테슬라를 사거나 뭐 그런 전기차를 사는 사람의 숫자 확실히 줄어들었거든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보조금도 굉장히 낮아졌어요. 예전에는 차가 무슨 6천만 원이면 보조금 2천만 원, 1,500만 원 줬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안 준단 말이에요. 네네. 살 필요가 없죠. 그것 때문에 샀는데. 음. IRA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 시장이 급성장을 했고 네. 또는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전기차를 샀는데 보조금도 안 주고 IRA 없어진다고 하면은 당분간은 사실 시세가 날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결자 해지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가 왜 움직이지? IRA 때문에 크게 움직였어? 야 그거 없어지면 당분간 조정이 길어지겠구나. 전기차가 왜 올라갔지? 야 너도 나도 전기차가 좋다고 했어. 보조금도 받고 되게 좋대. 근데 요즘에 안 산대. 왜? 뭐 지하에도 주차 못하게 하고 지상에도 못하고 하고 불나면 불이 안 꺼진다고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너는 샀니? 내가 미쳤어 안 사. 근데 종목 투자는 왜 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2차 전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전기차를 사시면 됩니다. 네. 트럼프 얘기를 해주셨는데 세무사님은 트럼프가 될 거라고 보세요. 왜냐면 최근에 해리스 지지율 역전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바이든 대 트럼프 구도랑 완전 다른 구도잖아요. 트럼프가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네. 사실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저는 네. 이 우리가 대선 관련 영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가장 최근에 무슨 돌풍이라는 영화도 네, 사실은 맞습니다. 대선 관련 영화라고 할 수 네네. 있을 정도로 네네. 대통령 선거에 대한 어떤 정치인의 선거에 대한 영화들이 많다는 얘기는 재미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 대선이 얼마나 재밌나요? 원래 대통령으로서 연임을 기대했던 바이든 그렇죠. 사퇴를 하고 부통령이 또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는 맛이 갔다고 생각했던 트럼프가 결국은 또 공화당 후보로 나오고 그래서 지금 아직도 꽤 긴 시간 11월 초면 지금 아직도 3달이 남았어요. 네네. 3달이면 정말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할 시간이라서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네. 사실은 누가 되더라도 미국의 정책은 저는 개인적으로 비슷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주식을 한 25년 이상 하면서 네. 우리나라의 어느 당이 됐던 미국의 어느 당이 됐던 특정 산업만 막 발전시키고 이랬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오히려 경제 전체가 좀 잘 움직이는 이런 기억은 있는데 그거조차도 미국에서 뭐 공화당이 됐느냐 민주당이 됐느냐 또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여권 또는 현재 야권 어느 당이 됐다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또는 글로벌 경제가 막 올라가고 이랬던 기억보다는 누가 되든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거구나. 결국은 큰 틀에서는 우상향을 하거든요. 네네. 가장 큰 일례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뭐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만 해갖고 글로벌 경제 다 굶어 죽는다라고 했었고 네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라고 공지가 나온 그날 그날 미국의 새벽에 우리나라 낮이니까 그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거래소에서 아래꼬리 저점이 3% 이상 하락이었거든요. 근데 그날이 바로 바닥이었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서 굉장히 우상향으로 경제 발전을 이뤘습니다. 트럼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어떤 대통령 한 명이 누가 되면 큰일 나라는 건 저는 겪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저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정책적으로 특정 정책들을 폐기처분한다 뭐 이런 말들이 지켜질까 두려워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네. 시장의 주도주에 대해서 한번 세무사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작가 채널 보니까 한 달 전인가? 한 달 반 정도의 그 자동차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은 좀 유효하신지 그리고 왜 자동차주를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씀 주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방송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논리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나는 기억이 확실히 나요. 뭐가 나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뭐 한 달 전, 2달 전, 3달 전에 거래소의 주도주 라인들을 보면 뭐 반도체가 꺾이기 전에는 당연히 주도주였고요. 꺾였어도 워낙 갑자기 꺾였기 때문에 다시 움직일 확률이 높으니까 반도체를 꼽을 수가 있었을 것이고 주다 산업에서 그리고 이제 뭐 제약바이오가 꼽힐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큰 한 축을 담당했던 게 거래소에서 밸류업 관련주들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아마도 자동차 관련주는 내가 밸류업 관련주랑 엮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밸류업 관련주 하면은 보통은 금융주가 뭐 네. 90%의 네, 지분을 네.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밸류업 하면 금융주. 네. 그리고 금융주에서 은행주, 보험주, 뭐 증권주,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은행주와 대장주로 KB 그리고 신한 뭐 이런 네, 애들이 움직였겠죠. 네. 그런데 과연 밸류업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저PBR주, 저퍼주 이익이 많은데 주주들한테 배당 좀 더 줘. 네. 회사 좀 잘 운영해봐. 뭐 이런 거거든요. 네. 회사를 성장을 잘 시킨다면 밸류업이 대상이 될 수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성장이 많이 되는 회사는 퍼가 절대 낮을 리가 없거든요. 우리가 저퍼와 고퍼, 네. 저PBR과 고PBR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이익 대비 또는 총 자산 대비, 순 자산 대비 주가가 높냐 낮냐인데 네. 같은 이익인데 주가가 다르다는 얘기는 같은 이익에서 주가가 높은 애는 분명히 또 다른 좋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익 네. 말고. 네. 그게 바로 성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저PBR보다 고PBR이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성장이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가 저PBR 회사를 대상으로 하니까 그러면 성장이 없는 회사들이 대다수 거기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중에 가장 베스트로 이미지가 강한 애들이 금융주란 얘기죠. 금융주는 솔직히 성장이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은행 통장을 하나씩 갖고 있다가 100개씩 만들 일도 없고 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이 미국으로 수출돼 갖고 그 사람들이 국민은행, 신한은행 통장을 만들 일도 없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성장이 맞고 저PBR, 저퍼가 맞아요. 그런데 가만히 눈을 더 넓게 봐서 여러 산업들을 보니 자동차주도 지금 굉장히 저PBR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적어도 같은 저PBR, 같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대상이라고 봤을 때 국민은행, 신한은행보다 현대차, 기아가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 그래서 자동차주에 대한 네. 관심을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네. 그런 관점이라면 그러면 은행업보다는 금융업보다는 자동차업이 우리나라에서 성장산업 그렇죠. 맞죠? 네. 맞죠. 네. 왜냐하면 저도 사실 외국 생활 캐나다에서도 뭐 2년 살다 네, 오고 네. 뭐 이렇게 아이들이 있으니까 1년에 두세 달씩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는데 외국 나가서 늘 반가웠던 건 아. 삼성전자, LG전자의 네, 네. 가전제품들 네. 그리고 현대차의 자동차거든요. 제가 외국 나가서 신한은행, 국민은행 때문에 자랑스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네. 심지어는 네. 중국에 가면 오리온 초코파이를 볼 수 있고 그렇죠. 네. 뭐 미국에 가면 네. 불닭볶음면을 볼 수 네, 네. 있대잖아요. 근데 저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때문에 자랑스러웠던 적은 없습니다. 네. 무슨 뜻이냐면 네. 성장 산업이라는 거의 기본 베이스에서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결국은 수출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수출을 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성장 산업, 성장 기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인구는 정해져 있잖아요. 네. 더 늘기는커녕 이제는 줄 수도 있단 말이죠.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거의 뭐 고유명사처럼 모든 전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단어잖아요. 인구 절벽이란 말이. 이제 인구가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해외 수출이 없다는 얘기는 그 기업은 굉장히 혁신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현대 상품을 다 안 쓰게 만들고 새로운 상품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은행업, 보험업엔 그런 게 거의 힘들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익은 많이 날지는 몰라도 저퍼일지는 몰라도 고성장은 아닐 것이다. 그럼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방금 말씀드린 수출이 여전히 되고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자동차 산업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존에 쓰고 있던 거를 바꾸고 싶어 해서 그럴 확률이 있는 산업이라는 거죠. 가솔린 자동차에서 전기차 그리고 수동차에서 자율주행차로 바뀔 수 있는 상품들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을 언급했습니다. 네. 현대차가 최근에 2분기 실적 나왔을 때 테슬라가 영업이익 6.7로 바닥 찍었을 때 현대차는 10% 넘는 이익률을 기록할 정도로 엄청 실적이 견조하더라고요. 전기차 관련돼서도 현대차가 북미하고 유럽에서 꾸준히 3, 4위권 유지하는 거 봤을 때는 현대차 미래가 밝지 않나 싶습니다. 그 최근에 주도주 중에 제약바이오가 빠질 때 8월 5일 날 급락 나올 때도 그 다음 날 가장 크게 반등 나왔고 사실은 제약바이오가 기존에 뭐 전통 제약사 말고 이 이중항체 플랫폼인 뭐 그 리가켄바이오 그다음에 뭐 ABL 바이오 그다음에 알테오젠 이런 회사들 주가도 좋은데 최근에는 대형주단의 삼성바이오로직스 CDMO 하는 위탁 생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주가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고 있는데 그 제약바이오
세무사님 보시기에 어떤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제약바이오 중에 세무사님 보시기에 제일 그래도 유망한 그 섹터 제약바이오 중에 어떤 밸류체인 중에 골라주신다면 일단 제약바이오 산업,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에 대해서 좋게 보냐 나쁘게 보냐를 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이제 좋게 보고 있고요. 네네. 그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네. 일단 첫 번째는 이미 말씀하셨네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주가거든요. 네네. 주가가 좋으면 그 업종을 저는 좋게 보고요. 네네. 주가가 안 좋으면 그 업종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최근에 한 달 정도를 집계해서 전 업종을 살펴본다면 네. 제약바이오가 거의 압승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의 전 업종 네. 대비로 가장 좋아 보이는 가장 주가가 잘 움직인 거를 꼽아보라면 제약바이오, 뭐 방산, 조선주 정도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시가총액까지 다 고려해서 하나만 꼽으라면 사실 제약바이오거든요. 왜냐하면 네. 제약바이오의 시총이 제가 말한 조선업이나 방산업의 뭐 3배, 5배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업종 내 시가총액까지 고려해서 하나만 꼽자면 제약바이오가 맞고요. 그러면 주가 움직임이 가장 좋았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왜 좋았는지 또는 앞으로 뭐가 있길래 네네. 좋은지에 대한 분석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네. 몇 가지 들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결국 미국의 이야기인데요. 네. 미국에서 가장 큰 게 지금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대선이고 하나는 금리 인하거든요. 네네. 이 두 가지 재료에 두 가지 재료가 다 호재거리인 네. 몇 안 되는 거의 유일한 업종이 제약 바이오예요. 네네. 왜냐하면 일단 금리 인하부터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금리 인하 시기에 가장 주가 상승 원동력이 되는 업종은 미래의 그렇죠. 이익 가치가 네. 크고 네. 현재 이익이 없는 회사들. 네네. 현재 올해는 이익이 없고 내년에는 조금 생길 것 같고 네네. 근데 10년 후 20년에는 엄청 많은 이익이 날 것 같은 회사가 네네. 금리 인하 시기에 가장 좋은 거거든요. 네. 제로금리 시기일 때 특히 그렇습니다. 제로금리 시기일 때는 오늘의 이익보다 100년 후의 이익이 큰 회사가 훨씬 좋아요. 왜? 제로금리는 미래 이익을 땡길 때 할인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올해의 이익과 10년의 이익에 할인율이 없으니까 똑같이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미래의 이익이 클수록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의 이익보다 미래의 이익이 큰 업종 하나만 말하라 그러면 역시 제약바이오죠. 왜? 제약바이오는 오늘은 이익은커녕 손실만 나고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 특히 신약개발이 그렇죠. 네네. 이익이 하나도 안 나고 비용만 막 지불되는데 신약개발이 터지기만 하면 5년 후, 10년 후에 엄청난 이익을 모을 수가 있는 업종이 제약바이오거든요. 야, 제약바이오에서 무슨 이익을 내냐? 나 하나도 못 봤다. 왜 하나도 못 봐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네. 시가총액이 커지고 있는 산업이 제약바이오고 음. 우리의 목숨을 구한 것도 아니고 다이어트를 구했기 때문에 유럽의 시가총액 1위도 바뀌었고 맞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시가총액이 제약바이오들이 짝짝짝 올라온 이유가 바로 다이어트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야, 너네 다이어트 힘들었어? 이약이나 먹어봐. 근데도 시가총액 공이 하나 더 붙었단 네네.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목숨을 구하는 암을 이기는 이런 것들이 하나씩 계속 나온다면 그 기업들이 다 시가총액이 공 하나씩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가장 유리하다고요? 금리 인하 시기에. 근데 지금 금리 5% 이상의 금리를 지금 1년, 2년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며. 그럼 당연히 제약바이오가 눈에 들어와야 되는 시기가 맞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대선인데요. 지금 미국의 대선이 이제 3개월 남았으니까 이제는 뭐 바이든이 치매 걸려서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잖아. 대통령 후보가 네. 바뀌었으니까. 네. 트럼프 나쁜 놈이 할 필요도 없어. 왜? 이미 대통령 한번 했었잖아요. 뭐 대통령 할 때 그럭저럭 적당히 했으니까. 그럼 이제 서로는 결국 정책 싸움이 나올 시점이란 네. 얘기죠. 정책에서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은 특히나 제약업이 대선에서 굉장히 이슈가 될 때가 있어요. 약값 때문에. 뭐 약값이 비싸다. 뭐 그래서 이 약을 더 대중화시키고 많은 사람들한테 약의 혜택이 갈 수 있게. 우리나라는 사실은 워낙 보험이 잘 돼 있으니까 이게 비싼 약을 보험 수가에 반영될 거냐 안 될 거가 이슈라면 네. 미국은
보험 자체도 비싸고 하니까 이 약을 진짜 뭐 아픈 사람들한테 좀 대중화시킬 수 있냐 없냐가 되게 이슈인데 사실은 웬만한 후보들은 다 약 먹게 해주겠다고 하겠죠. 그래서 대선 때 제약바이오가 이슈가 되고 특히 호재가 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금리 인하 때 제약바이오가 호재일 확률이 높은데 지금은 딱 대선의 시기, 금리 인하의 시기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1순위로 주목을 받고 있고 실제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추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이어트 때문에 미국 또는 유럽의 제약사들이 올랐어. 그럼 우리나라도 다이어트 관련주들이 오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한번 네네.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일주일, 2주일 전부터 코로나 관련주들이 네, 맞죠. 그 진단시약 관련주들이나 이런 애들이 또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여러모로 우리가 뭐 바둑으로 치면 꽃놀이패라고 말하는데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업종의 특성이 지금 제약바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나 대선, 코로나 등의 질병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다. 네. 그 다음 주도주로 이제 방산주도 진짜 K 무기가 가성비를 필두로 진짜 유럽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 진출만 남은 상황인데 방산주 지금 밸류에이션 상태가 좀 어느 정도로 보시고 방산주마다 다 각각 개별 모멘텀이 있잖아요. 이 세무사님 보시기에 방산주 중에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로템, LIG 넥슨, 뭐 하나시스템 이런 다양한 회사, 한국항공우주까지 이런 회사들 중에 좀 그래도 매력적으로 보시는 기업이랑 뭐 이유까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약바이오랑 방산 네. 지금 두 가지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뭐 2차 전지도 얘기했으면 세 가지 업종, 제가 업종의 특성을 주가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주가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주가를 보지 않고 2차 전지는 앞으로 더 좋을 거야, 네. 방산도 좋을 거야, 네. 뭐 제약바이오도 좋을 거야. 다 그렇죠. 좋겠죠. 다 좋은데 현재의 주가의 위치가 네. 어디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1년 반 전 여름에 2차 전지는 좋을 거야 했지만 그 2차 전지는 진짜 좋아서 주가가 10배씩 올라갔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네. 그러면 주가가 10배 올랐으니까 계속 이거보다 더 좋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주가를 고려하지 않으면 계속 좋을 거야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종별로 주가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2차 전지는 이런 거예요. 2차 전지는 바닥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고점 대비 조정을 되게 많이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그럼 그런 위치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당장 오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크게 뭐 폭락을 할 확률은 낮아졌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젠가 고개를 쳐들면 그래도 또 주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어 정도의 위치인 거예요. 반면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크게 고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랐어 봐야 뭐 한 달, 두 달 정도니까 만약에 제약바이오에서 고점의 위치에 있는 업종은 없어라고 한다면 그나마 의료기기 쪽들 클래시스를 필두로 뭐 휴젤이나 파마 리서치나 뭐 요런 애들 의료기기 쪽 애들 피부 미용 쪽 애들 요런 쪽 애들은 그래도 바닥 대비 꽤 올라와 있는 상태. 근데 거기서 더 갈지 뭐 조정받으면서 슬슬 주가 탄력을 이룰지는 너무 지켜봐야죠.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전체로 봤을 때 뭐 신약 쪽이랄지 또는 아까 말씀하신 CMO랄지 뭐 이런 쪽들은 아직도 사실 주가 상승 탄력이 이렇게 나오지진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2차 전지랑 다른 건 얘네 이미 꿈틀 됐고 고개도 들었고 완전 정배율로 바뀐 애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2차 전지의 몇 달 후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2차 전지가 좀 완전히 바닥에서 언제 갈지 모른다면 제약바이오는 완전 바닥에서 언제 갈지 이제 보여주고 있죠. 나 지금 가고 있어. 뭐 이런 정도. 근데 방산주는 좀 얘기가 다른 게 방산주는 제가 그냥 방산주 여전히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왜? 그 위치를 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바닥 대비 거의 5배 이상이 굉장히 올라서 고점에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가장 크게 올랐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른 게 LIG 넥슨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래서 이게 순환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이게 이런 거예요. 전력기기 쪽에서 HD 현대일렉하고 LIG 일렉을 여러분들이 두 개의 차트를 딱 펼쳐놓으면 그리고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같은 타임라인으로 두면 분명히 동시기에 똑같이 상승 탄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HD 현대일렉이 훨씬 먼저 올랐고요.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차가 지나고 LS 일렉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순환매라고 하는데 방산주에서 그 순환매가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강하게 올랐고요. 근데 이제 최근 몇 달을 다 이렇게 쪼개서 보면
현대, 롯데미 최근 한 맞습니다. 2주 정도는 훨씬 네, 제일 탄력이 있어요. 셌어요. 네. 그럼 그게 이제 순환매거든요. 그랬다면 만약에 방산주에서 순환매가 나온다면 그 다음 타자로는 뭐 하나 시스템이 나온다거나 네. 아니면은 중소형주 쪽에 온다거나 뭐 이런 거를 찾아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방산주는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가 아직은 바닥 같은데 뭐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제약바이오주는 이제 움직여갖고 뭐 좀 가고 있는 중인데 방산주는 굉장히 높은 지점까지 올라왔는데 순환매는 남아 있지만 여기서 더 막 2배, 3배, 4배 가긴 쉽지 않은 위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세무사님 하면 예전에 진짜 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때 그 샘표식품 지분 투자까지 하셨었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 식품주가 그렇게 막 엄청 인기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네. 약간 없진 않았다. 네. 무슨 뜻이냐면 네. 2015년, 16년에 네. 주도주 쪽으로 움직였던 애들이 네. 제일 강하게 움직였던 애들이 한미약품을 필두로 한 제약바이오 그쵸. 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을 네. 필두로 했던 화장품 관련주들 네. 그리고 컴투스나 웹젠 네. 이런 게임주들 네. 요런 애들이 사실은 이제 주도주 라인을 머금고 있는 주도 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걔네만큼은 아니더라도 네. 바로 그 다음 단계의 상승률을 높았던 애들이 음식료주였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때 주도주는 음식료주에서 농심 네. 오뚜기 이런 애들이 바닥 대비 한 3배 4배 올라갈 때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되게 오래 지난 얘기니까 뭐 네. 말씀을 드리면 왜냐면 저희가 뭐 뭘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그거 네. 지난 얘기니까 네. 네. 그 당시에 왜 음식료주 또는 샘표식품에 관심을 가졌었냐면 저런 거예요. 저는 이제 뭐 되게 일찍 젊은 나이에 돈을 벌어서 네. 금액이 계속 커지면서 단기 매매 위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네. 중장기 투자로 바뀌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기 매매와 중장기 투자의 차이점을 저는 중장기 투자는 되게 오래 1년, 2년, 3년 갖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익이 계속 내야 되고 브랜드 가치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업황에 흔들리지 않는 근데 중장기 투자의 대명사는 사실 워렌 버핏이잖아요. 네네. 제가 단기 매매를 할 때 제시 리버머를 빙의해서 네. 내가 제시 리버머야라고 단기 매매를 했다면 중장기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워렌 버핏에 빙의해서 내가 워렌 버핏이야라는 마음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워렌 버핏이 애플도 그렇게 많이 사지 않았을 때 네. 그래서 워렌 버핏 하면 우리가 보통 그 한 10년 전 네.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네. 음식료주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하인츠, 맥도날드, 네. 코카콜라 코카콜라. 그리고 그 워렌 버핏의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쉬운 거. 야 IT 산업 어렵잖아. 저거 사기치는 걸지도 몰라. 언제 망할지도 몰라. 네. 또는 언제 그 기업보다 더 기술력 좋은 애가 들어올지도 몰라. 그런데 코카콜라 30년 40년 동안 우리 코카콜라만 먹었잖아. 맥도날드 다른 햄버거 나와도 맥도날드가 언제나 이겼잖아. 하인츠 하인츠 케첩 다 먹고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 사실은 샘표광장 다 먹고 있잖아. 네. 였거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워렌 버핏이니까 음식료주에서 샘표식품 사면 되겠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한 2천억짜리 샘표식품을 9.8% 한 200억 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네. 뭐 그 종목에만 몰빵했던 건 아니고 저는 기본 원칙이 분산 투자니까 뭐 분산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좀 중소형주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때 결심한 게 사실 하나 있죠. 다시는 5% 지분 공시를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1조 이하의 큰 금액을 들어가면 또 5% 지분 공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조심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 질문 드린 이유가 이 한 가지를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엄청 주도주 아까 방산도 말씀 주셨고 제약바이오도 말씀 주셨는데 그 회사들의 주가가 조금 빠졌을 때랑 아니면 사람들이 아예 관심이 전혀 없는 바닥권에서 뭐 박박 끼고 있는 뭐 저가항공사 LCC가 될 수도 있고 여행 레저가 될 수도 있고 최근 아니 주가는 좋았는데 지금 전혀 회복 기미가 안 보이는 뭐 엔터주가 될 수도 있고 이 세무사님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투자 관점으로 보면 주가 박살나서 바닥권에서 박박 기는 그 산업이 더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최근에 주도주가 그래도 조금 조정 나오면 그래도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 최근에 주도주 조정 나온 거 사는 게 더 유리한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는지.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한 질문은 네.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무슨 뜻이냐면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기 매매 투자 전략인지 아니면 중장기 투자 전략인지가 완전히 달라지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료주에 대한 관점, 뭐 내가 샘표식품을 사고 이런 것들은 몇 년 동안의 중장기 투자에 대한 관점이었고요. 반대로 야 최근에 뭐 반도체 주가 쫙 오르다가 한번 툭 네네. 떨어졌으면 또 반등 급하게 줄 확률이 높잖아.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또 주가 그렇죠. 움직임이란 네. 말이죠. 네. 또는 2차 전지를 단기 매매로는 지금 볼 단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2차 전지는 거래량도 죽어 있고 네네.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야 이거 2차 전지 뭐 한 6개월 1년 있으면 오르지 않을까? 요거 이제 중장기 투자 관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냐, 야구를 잘하는 사람이냐는 저는 모르거든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직접 아시는 거지.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축구를 잘하는 사람인지 야구를 잘하는 사람인지 1초도 생각 안 하고 답이 나오잖아요. 왜? 해봤으니까. 이거는 1초도 안 나오고 아마 다 나오지 않을까요? 축구 한번 우리 중고등학교 때 쉬는 시간에 다 축구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야구도 뭐 동네에서 글러브 한 번씩 껴봤을 네네. 거 아니에요. 둘 중에 뭘 잘하는지 너무나 잘 안다고요. 똑같습니다. 주식 투자자한테 당신 단기 매매 잘해 중장기 투자 잘해 하면은 사실은 바로 1초 만에 답이 나와야 돼요. 그게 정상이고요. 그런데 답이 안 나오는 분이 많습니다. 왜? 네.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네. 단기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중장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아닌데 분명히 텀이라고 했으니까 매매 텀이 1년 갖고 있으면 중장기고 일주일 있다가 팔면 단기 매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실상은 어떤 경우가 많냐면 나는 한 2주일 있다가 한 5% 먹고 팔려고 샀다가 물려서 2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과연 중장기 투자를 했을 때 그렇지도 않아요. 왜? 1, 2주 안에 5% 먹으려고 했으면 그건 분명히 중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한 게 아니고 어떤 재료 때문이거든요. 재료 때문에 들어갔다가 물려서 오래 갖고 있다고 중장기 투자 전략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해봐야 돼요. 해본다는 얘기는 내가 일주일 안에 샀다 팔았다도 해보고 또는 난 이건 1년, 2년 갖고 있을 거야. 생각해서 1년, 2년 갖고 있기도 해보고 그럼 이제 결정이 되겠죠. 나는 중장기가 맞구나. 단기가 맞구나. 그 이후에 전략이 나오고 업종이 나오는 건데요. 만약에 그러면 일단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그게 답이 없으면 혼자 스스로 생각하시면 되고 답을 내신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장기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사실은 기술주 쪽에서는 2차 전지가 가장 좋겠죠. 왜? 2차 전지는 거래가 빠져 있고 주가가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장기 투자의 시작점이 언제냐의 문제예요. 근데 시작점은 바닥을 다진 이유가 좋은데 그 시작점이 아직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 IT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장 라인에서 게임주하고 엔터주가 있어요. 저는 게임주하고 엔터주도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봐요. 그리고 종목별로 시작을 하고 있는 애들도 있고 특히 게임주 쪽은 그럼 게임주 쪽의 시작한 애들을 노리시거나 또는 엔터주 쪽에서 아직은 시작을 안 했지만 또 바닥을 다지고 있는 애들이 언제 시작할지를 기다려보는 거. 그래서 2차 전지, 게임, 엔터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AI 반도체 쪽 말고 AI 소프트웨어 쪽이 있어요. AI 소프트웨어 쪽에 뭐 AI 의료기기도 있었고 맞아요. AI 네. 챗GPT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걔네도 대부분 고점대에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럼 걔네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나는 한 1년, 2년 볼 거야. 이쪽 분들이고요. 오히려 단기 매매 쪽에서 아까 말했지만 반도체나 또는 제약바이오나 또는 방산주나 이런 애들을 또는 전력기기나 저는 이런 걸 오히려 단기 매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고점 근처에 있는 애들은 전고점 돌파하면서 20, 30% 오버슈팅을 쉽게 오르거든요. 사실은 전고점 근처에 있는 애들 사서 한 달 안에 전고점 돌파해서 20, 30%한 달에 30% 오르면 굉장히 좋은 단기 매매 전략 아닌가요? 그래서 오히려 고점 부근에 있는 애들, 신고가를 뚫어주는 애들 또는 고점 대비 한 30% 조정을 받아서 이평선에 걸려 있는 애들. 최근에 지지난주 월요일부터 급락 나왔던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애들이 이평선에 걸렸다가 반등 주면서 꽤 오름폭이 나왔단 말이에요. 10% 이상, 15%, 20%까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와 중장기 투자 전략을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되게 좋은 성장 산업은 무조건 중장기고 뭐 인기 없는 그런 사양 산업은 중장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니고 네. 주가랑 반드시 매칭을 시켜야 된다. 주가. 주가의 움직임이 지금 재미가 없는 게 근데 앞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중장기 투자인 거고 네, 네. 주가는 굉장한 성장 산업이지만 주가도 거기에 맞게 지금 굉장히 막 다이나믹하게 움직여. 원래 단기 매매는 다이나믹한 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단기 매매의 특징이 뭐냐면 위아래의 고점의 변동폭이 커야지 단기 매매에서 승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오늘 10,000원에 움직이는 종목이 2주 안에 9,000원에 갈 수도 있지만 11,000원에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손절이 10% 나올 수도 있지만 이익이 10%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닥도 아직 다지지도 않았고 거래량도 없는 애들은 오늘 10,000원에 움직이는 게 1, 2주 안에 9,000원이나 11,000원에 안 오고 그냥 계속 10,000원일 확률이 높은 거죠.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산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주가 움직임이 얼마나 탄력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단기 매매와 중장기를 구분하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3부는 시장 얘기랑 반도체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8월 5일 날 삼성전자 저도 이제 19년 차 투자자인데 10% 이상 급락 나온 거는 세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처음 본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이미 뭐 바닥 찍었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사실 뭐 그 예측하는 게 의미는 없긴 한데 하반기까지 뭐 말씀 주신 대선도 있고 금리 뭐 인하 이슈도 있고 한데 시장은 뭐 위로든 아래로든 어떤 방향성을 잡을 거라고 보세요? 뭐 방향성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시간이 되게 중요하죠. 시간. 그래서 우리가 추세라는 거는 사실 하루 이틀 안에 우리가 추세를 말하기는 쉽진 않아요. 네, 추세라는 건 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힘이라는 게 추세거든요. 그래서 네, 네. 상승 추세다, 하락 추세다, 뭐 비추세다 이렇게 추세는 세 가지가 있는데 네, 네. 추세를 우리가 논하려면 기간이 길수록 추세의 확률이 높거든요. 그 네네. 추세가 맞을 확률은. 그러면 과연 큰 추세로 봤을 때 언제가 큰 추세였냐면 결국은 코로나 바닥에서 2020년 3월 바닥에서 2021년 7월까지가 상승이었죠. 네. 거래소로 거래소로 1,400에서 3,000이 넘었던 네. 거래소 지수가 2배가 넘었던 한 1년 3개월의 구간. 그다음에 이제 2021년 7월 말에서 2022년 한 10월까지가 결국은 한 1년 3, 4개월이 지난 하락장이었고요. 그 하락장 네. 이후에 그래서 이제 2022년 10월, 11월 이후에 지금 2023년 4년 한 1년 반 정도는 그래도 그 바닥 대비 꽤 올라오고 있었죠. 네. 그래서 뭐 2,900 코앞까지. 네. 그러면 1년 반 정도는 상승장이 또 왔었던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상승장, 하락장, 상승장이 엇갈리면서 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2,900 정도에서 계속 또 꿈틀꿈틀 위로 갔다면 상승장이 지속이었던 거고 또는 2,900 코앞까지 왔다가 2,899였나 그랬을 텐데 네. 거기 코앞까지 왔다가 정말 뭐 다시 한 2,000까지 맞습니다. 밀린다면 이제 그게 하락장이었던 건데 이게 진짜 애매했던 게 네. 추세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루를 추세라고 하진 않고 네. 적어도 한 달, 두 달, 세 달 길수록 추세의 확률이 높은 건데 네. 사실은 2,900 가깝게 찍고 한 달 정도 좀 흘러내렸거든요. 2,800, 750 흘러내리다가 하루에 10%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하루 빠진 거를 이제 하락 추세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상승 추세의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결국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하락 추세의 시작 또는 상승 추세에서의 굉장히 큰 단기 조정. 그러면 결국은 역시 시간이 지나야지 그걸 알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날 8월 5일 이후에 지금 또한 2주 네, 정도의 거래가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2주 정도의 흐름으로 봤을 땐 상승 추세에서의 하루 조정이었나 봐라고 할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네, 네, 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미국 다우는 지금 거의 뭐 전고점까지 올라온 맞습니다. 상태고 나스닥은 빠졌던 거 거의 다 회복했고 일본도 그렇습니다. 대만도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또 이 반등도 약하고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반등을 그 하루 하락은 거의 다 회복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만 본다면 네. 그날 하루는 진짜 에피소드로 끝날 수도 있겠네라는 정도의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큰 이슈 두 개가 남아 있잖아요. 미국에서 네. 대선 그리고 금리 인하의 네, 시작 이 두 가지가 조만간 다 해결됩니다. 그렇죠. 11월이면 대선은 끝나고 네, 네. 그리고 첫 금리 인하도 9월에 0.5는 아니더라도 0.25는 거의 확실해졌으니까 네, 네. 0.25는 거의 확실 그 이후에 고용 지표나 여러 가지 지표들에 따라서 0.5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낮았다 하는 건데 네. 그렇게 본다면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일 확률이 높고 그날 하루는 야 정말 그날 하루는 왜 빠졌지? 진짜 참 불가사의하네라는 정도로 넘어갈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세무사님 미국 주식 투자하시나요? 미국 주식 투자는 뭐 예전에도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저는 뭐 비트코인 투자를 할지 미국 투자를 할지 하고 있는 이유는 네. 시장 전체의 움직임이 사실 서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나 미국 주식은 네. 한국 주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네. 미국 주식의 대형주들의 움직임, 업종 간의 움직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매매와 중장기 투자 중에 미국은 사실은 웬만한 자금을 투입하고 거의 주가를 안 봐도 될 정도의 마음의 중장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산 배분 측면에서 뭐 원자재 ETF에 투자할 수도 있고 금에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근데 워낙 그 주식의 비중이 당연히 높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제외한 뭐 나머지 자산 배분 중에 최근에 금값도 엄청 올랐잖아요. 세무사님 보시기에 좀 매력적인 뭐 자산 배분 측면으로 자산군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고요. 근데 네. 저는 이거 약간 네. 조언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요즘 유튜브 시대가 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재테크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재테크 공부를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부와 실전이 다르다라는 걸 깨달으셔야 되는데 못 깨달으시는 분도 많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실전적인 면을 말씀드릴게요. 네네.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디에 투자를 했을 때 부동산하고 주식입니다. 다른 거는 사실은 고려 대상에 넣을 필요도 없어요. 내 재산이 한 1,000억 정도 되지 않는다면 다른 채권이나 금이나 네네네. 아무것도 넣을 필요 없습니다. 재산이 한 100억 이하는 부동산과 주식만 하시면 돼요. 좀 더 심심하시면 비트코인 하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실전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이유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네네. 그럼 여러분들 주변의 부자를 보면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100억, 네. 200억, 300억, 500억 있는 부자한테 채권 투자해서 부자 됐나요? 금 투자해서 부자 됐나요? 하면 그 사람들이 기겁을 할 겁니다. 왜 채권하고 금을 하지? 뭐 이렇게 놀랄 거야. 네네. 거짓말 안 하고. 네네. 왜? 제 주변에 제가 100억 이상의 자산가들하고 그렇죠.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네. 80%는 부동산 얘기고 20%는 주식 얘기예요. 네네. 그중에 가끔 심심할 때 요즘 코인이 어때 정도를 합니다. 네네. 금하고 채권 얘기하는 분들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걸로 돈을 모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앞으로는 바뀔까? 지금 약간을 바뀌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공부하면서 바뀌는 건데 그 공부가 여러 가지 재테크 책이나 유튜브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네네. 이런 시기에서는 금이 더 유리해. 이런 시기에서는 채권이 더 유리해.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관점이 차이냐면 학문적으로 네. 포트폴리오 비중상 100%에서 합리적인 현재의 포트는 최적 포트는 100%에서 뭐 주식이 50, 30%, 네, 채권이 네. 30%, 금은 10%, 뭐 네, ETF 10%지만 네, 네. 그건 학문적이고 공부적인 얘기고요. 실전적인 거는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네. 집이 없을 때는 소액으로 주식을 하면서 돈을 모으다가 집 사면 돼. 집 사고 또 돈이 모이면 주식 투자하다가 돈이 또 모이면 땅 사면 돼. 뭐 이런 게 실전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야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우리나라의 모든 부자들을 다 만나봤어? 만나볼 수 있죠. 어떻게 만나봐요? KB은행 부자 보고서를 보면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네, 네. 매년 연말에 나오는데요. 네. 그 KB 부자 보고서를 보면 일단 자산 한 100억 이상의 분들만 집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자산 100억 이상의 분들이 투자 대상. 과거 한 10년 전에는 80%가 부동산이었고 한 15%가 주식, 나머지 5%가 기타였고요. 네. 최근에는 점점 부동산 비중이 낮아져서 네. 작년까지 기준이 아마 한 제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많이 낮아져서 부동산이 한 60%, 주식이 한 30%, 나머지가 기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산도 거기 맞추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10억이 있어. 그러면 6, 7억은 부동산, 한 3억은 주식, 나머지 한 5천만 원이 기타인데요. 그 기타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제 말은. 공부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투자 대상에 대한 공부도 제한된 시간에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부동산과 주식 공부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짧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이
쏠쏠치 않게 주식 투자도 하셔서 주식장이 좋았는데 지금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장 안 좋아도 주식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한 30에서 40%까지 비중이 올라가면 그럼 앞으로 결국은 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지 그 시장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뭐 지금 금투세 이슈도 있고 금투세도 아직 해결이 안 됐고 국장은 떠나는 건 뭐 지능순이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도 하고 하는데 세무사님 보시기에 워낙 세무사님 이미 부자시고 부자들 많이 만나시니까 부자분들이 앞으로 주식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날 거라고 보세요? 네. 당연하죠.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제가 되게 쉽게 당연하죠라고 말하면 거의 90%는 팩트란 얘기입니다. 네네. 제가 팩트가 아닌 건 글쎄요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데요라고 네네. 말을 하는데 왜 당연하게라고 말했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네. 이제 금투세 이슈 때문에 주식시장을 떠날 것이다 해서 네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네네. 지금 질문은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비교잖아요. 네. 만약에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에 대한 비교를 했다면 네네. 금투세 때문에 한국 주식에서 미국 주식으로 좀 옮길 비중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주식과 한국 부동산에 대한 비교를 했을 때 금투세 때문에 나 한국 주식 안 하고 한국 부동산 할래의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이 지금 부동산 투자 자금이 줄어들어서 주식으로 오는 이유가 세금이거든요. 네네. 저는 특히나 뭐 저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네. 저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네네. 그래서 뭐 보통 주식 투자자 중에서 세금을 가장 잘 알겠죠. 네네. 저희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세무사 중에서 가장 주식을 잘하고 주식 투자자 중에 가장 세금을 잘 그렇겠네요. 압니다. 네. 그래서 세금에 대한 측면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네. 부동산에 1세대 다주택의 중과세가 싫어서 주식으로 넘어오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넘어온 분들이 금투세 때문에 다시 부동산으로 가라앉는 건 굉장히 희박한 거죠. 세율 자체가 다르고요. 금투세의 세율이 부동산 중과세의 세율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금투세 때문에 부동산으로 넘어가라는 건 좀 희박하다. 제 생각엔. 특히나 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뭐 정치권에서 지금 네네. 연말 안에 유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기 네네. 때문에 일단 금투세가 그렇게 비중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근데 두 번째는 왜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보다 주식의 비중이 높아질 거라고 제가 단언을 했냐면 네. 이건 되게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 우리나라가 선진화될수록 네. 전 국민이 부자가 될수록 네. 당연히 주식 투자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극단적으로 약 20, 30년 전을 지금과 비교하시면 돼요. 20, 3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20, 30년 전에는 모든 국민들이 죽을 때까지 소원이 내 집 마련이었어요. 내 집 마련.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네, 네. 우리 부모님들은 평생 지금은 월세라 그러지만 사월세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월세 살다가 보증금 모아서 전세 살다가 마지막에 집 사면 돌아가셨습니다. 평생의 소원이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는 가난했단 말이에요. 네. 가난한 나라에서는 집 하나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집 하나 사면 부자인 거예요. 내 집이 있으면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30년 후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왜 다주택 중과가 왜 나왔죠? 집 하나뿐 아니라 집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 100채까지 있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 30년 전에는 우리나라 소득 수준, 자산 보유 수준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집 하나 정도 사면 더 이상 금융 투자를 할 돈조차가 없었던 시기고요. 지금은 집 하나를 사고도 여유 자금이 있어서 주식을 투자할 시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전으로 치면 집값이 10억이라면 예전에는 전 국민이 10억 정도밖에 없어갖고 집 한 채 사면 끝났고. 근데 지금은 10억 집 사고도 10억이 더 있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소득 수준이 더 높아지고 자산 보유 비중이 더 높아진다면 집을 10채까지 늘리지 않는 이상은 나 그냥 똑똑한 집 한 채, 나 서울에 집 한 채 있어. 근데 돈은 계속 더 벌어 소득으로. 그럼 그 돈으로 뭐 할 거냐고요. 결국은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KB 부자 보고서에 의하면 매년 부동산 비중이 낮아지고 있고 저는 그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투자하고 있는 돈 말고 계속 돈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 돈으로 아예 더 부동산 사면 뭐해 금융 투자도 하지.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KB금융 홈페이지 가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주식 투자 관련돼서 하반기 뭐 내년까지 투자자들이 좀 이런 건 좀 진짜 조심해야 된다. 결국 뭐 앞부분에 많이 겹쳐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어떤 부분이 좀 가장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세요? 시장 관련돼서. 시장 관련돼서 결국은
이제 금리 인하의 그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겠죠. 결국은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금리 인하 시기가 도래했고 이 금리 인하가 이제 우리한테 호재냐 악재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걸 말할 때 나쁜 뉴스가 나쁜 거고 좋은 뉴스가 좋을 때가 있고 네네. 또는 나쁜 뉴스가 좋을 때가 있고 좋은 뉴스가 나쁠 때가 있는데 과연 어떤 지표들 최근에 급락 나왔던 그 이유가 진짜 사소한 고용 지표 때문이거든요. 네네네. 어찌 보면은 고용 지표는 네. 파생 지표예요. 네네. 기본적인 지표는 GDP 지표와 네. 물가 지표인데 GDP와 물가에 영향을 주는 고용 지표 때문에 하루에 10%가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표 이슈가 앞으로 계속될 확률이 높고요. 그 지표 이슈는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금리를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0.5가 0.25보다 더 좋은 거예요. 금리만 본다면 금리가 낮은 게 좋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하루에 0.5를 내리는 게 더 좋은 거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고용 지표에 의해서 투매가 나왔을 때 9월 달 0.5의 확률이 80%까지 치솟았거든요.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 인하가 안 좋은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한 6개월 1년 동안의 핵심은 미국의 지표들에 의해서 금리 인하 점도표가 계속 바뀔 건데 금리 인하가 좋은 재료일 것이냐 네. 금리 인하가 안 좋은 재료일 것이냐가 저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가 안 좋은 재료인 거죠. 왜? 금리 인하 왜 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 침체잖아. 이 포인트. 경기 침체니까 금리 인하를 많이 해야 돼. 이 포인트로 가면은 주식시장이 좀 힘을 못 쓸 확률이 높고 반대로 이제 경기 침체의 포인트보단 금리 인하 자체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야, 금리를 이 정도로 내리면 돈이 많아질 거야. 그럼 이제 또 주가랑 다 금융자산 올라가겠네. 투자자산 올라가겠네. 이쪽으로 포인트가 가면 주식시장은 좋아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경제 지표에 의해서 경기 침체의 포인트가 들어가느냐, 금리 인하의 포인트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움직일 것이고 저는 아마도 그렇게 과도기적으로 넘어갈 것이다. 지금 극단적으로 고용지표에 의해서 경기 침체야. 그러니까 금리 인하 많이 해. 그러니까 경기 침체 포인트가 나와서 지금 투명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과도기적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고 어느 순간부터는 고용지표나 물가지표나 GDP지표가 나왔을 때 야, 그래서 금리 인하 많이 해야 돼. 그럼 우리 너무 좋네? 라는 타임이 올 것이다. 그때는 유동성 장세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 반도체 산업 관련돼서 AI 거품론 얘기가 이제 솔솔차게 나오고 그것도 철저하게 수요 공급인데 공급이 초과한 지금 왜냐면 뭐 AI가 엄청나게 뭐 생산성을 혁신할 거라고 하고 하는데 실제 AI로 돈 버는 기업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주가도 울고 싶은데 빰 맞은 격으로 좀 조정을 받는 것 같은데 일단 AI 반도체 전체적으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주가 측면 뭐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보시는지. 이제 이거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던 네. 산업의 성장성과 네. 주가의 성장성이 네. 같이 움직일 것이냐 네, 네. 이 부분에서 저는 AI 산업, AI 반도체 산업은 성장성이 2차 전지 전기차 산업보다 훨씬 크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네네. 그래서 훨씬 큰데 그럼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냐 해서 네. 과거에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움직였듯이 네. 또는 에코프로가 굉장히 많이 움직였듯이 네, 최근까지 엔비디아가 테슬라만큼 움직였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SK하이닉스 또는 한미반도체가 엔비디아만큼 움직였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일단 성장성은 당연히 있는 산업은 맞고요. 주가가 과연 계속 따라갈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이게 아까 2차 전지는 그러면 전기차는 언제까지 계속 성장할 수 있어 해서 다른 기술적인 거 다 빼고 우리가 각자 전기차지 안 샀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네. 10명 중에 9명 안 샀거든요. 네, 네. 각자 사고 싶은 시점 그래서 실제 살 그때까지는 올라간다는 얘기죠. 네, 네. 근데 그렇게 본다면 그럼 AI는 그러면 어떤 단계인데 전 AI도 퍼스널 AI 단계가 분명히 올 거라고 봐요. 우리가 여태까지 문명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발됐던 모든 것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처음에 개발됐던 것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마이카라는 말 요즘에 안 쓴단 말이죠. 마이카라는 말을 왜 써? 다 각자 자가용이라는 말이 자기차란 말이 자기차. 근데 다 자기차라는 개념이 왜 나왔지? 자기차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탔지 자가용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명씩 부자들이 자기 차를 사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10대 중반쯤에 카폰을 처음 봤고요. 10대 후반에 삐삐를 봤고요. 그리고
이제 20대 초반 10대 후반에 이제 처음으로 PCS 폰 이런 걸 네네. 봤거든요. 지금은 1인당 폰을 2개, 3개씩 갖고 다니잖아요. 그때는 정말 부자들만 지금 돈으로도 막 100만 원짜리 카폰을 달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모두 개인 휴대할 수 있는 휴대폰이라는 이름으로 폰을 갖게 됐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PC라는 말은 퍼스널 컴퓨터예요. 네, 퍼스널 컴퓨터. 그러면 아니 왜 퍼스널이 왜 붙어? 모두가 갖고 있는데. 노트처럼 쓰는 노트북도 다 갖고 네. 있는데. 그런데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산업용 컴퓨터, 기업용 컴퓨터만 있었지 절대 1인당 한 대씩 컴퓨터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모두가 한 대씩 쓰게 되는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면 AI 집에서 좀 쓰는 분 있나요? 챗GPT 정도 쓰잖아요. AI 챗GPT 정도 쓰는 거지. 그 기기를 쓰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기기는 아마도 스마트폰이 될 겁니다.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은 AI 기능이 탑재가 돼서 네,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가 정말 자동 비서 기능을 굉장히 많은 걸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 하나가 내 몸이 아프면 병원 예약을 해주고 내가 배고프면 음식 예약을 해주고 실제로 자동으로 다 해줄 겁니다. 그런 앱들이 당연히 발명될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우리가 그 용어가 나오고 있죠. 온 디바이스라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적어도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AI 소프트웨어들 또는 그 AI 반도체들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노트북은 더 큰 화면에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을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저는 핵심은 차랑 로봇이라고 봐요. 모두의 차에 AI 기능이 탑재될 것이고요. 모두의 로봇에 AI 기능이 탑재될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생일 선물로 네. 수백만 원 하는 로봇을 선물 받았어요. 로봇을 AI 로봇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너무 재밌어요. 저는 제가 사실 평생 꿈꿨던 게 네. 그렇게 좀 나랑 말동무가 되는 애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말이 끊기지 않습니다. 한 시간을 떠들어도 제가 모르는 정보를 물어봐도 다 답을 해주고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요거 당장은 아니지만 당장은 아니지만 1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로봇 하나씩 집에다 갖다 놓겠다. 네. 아까 제가 자동차 산업이 성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가솔린 차량을 10명 중에 9명이 타고 있을 겁니다. 전기차 그렇게 많이 안 바뀌었어요. 10명 중에 9명이 가솔린 차량을 타고 있을 것이고 자율주행, 반자율주행도 안 쓰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 저도 꽤 기능이 있는 차를 타지만 자율주행으로 하지 않아요. 반자율주행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한 15초, 20초에 한 번 핸들만 잡아주면 된다 그러는데 그런 기능이 있어도 쓰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아마도 앞으로 모든 차들이 자율주행으로 바뀔 것이고 그러면은 자율주행 아닌 차를 팔고 자율주행을 사겠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것처럼 AI 반도체 또는 AI 관련 종목들이 성장은 우리 모두가 AI 효익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근데 아직은 하나도 못 느낀다면 당연히 앞으로 성장을 계속 하겠죠. 우리가 느낄 때까지. 네. 밸류체인 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전공정이 될 수도 있고 후공정이 될 수도 있고 뭐 소재 그냥 소모품 소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쪽이 그래도 밸류체인 중에 좀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일단은 사실은 AI 쪽으로 보면 네. 한 3가지 정도가 주도를 했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AI 쪽에서 주도를 했던 건 한 2년 전쯤에 처음 나왔던 챗GPT가 시작이었죠. 그래서 2년 전 가을이었으니까 만으로 한 1년 반 된 것 같은데 챗GPT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AI 소프트웨어들 특히 의료기기 AI들이 많이 움직였었고요. 네. 그 다음에 움직였던 게 이제 AI 반도체라고 하면서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였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AI 반도체에서 좀 더 들어가서 HBM 관련주 또는 네. 온디바이스 관련주처럼 좀 더 세분화돼서 네. 엔비디아의 HBM 또는 스마트폰의 엔디바이스, 온디바이스 이런 쪽으로 움직였는데 저는 이들 중에서 뭐 새로운 소 카테고리가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나온 것들에서 관심을 가질 건 저는 스마트폰 관련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엔비디아의 움직임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이었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력기기 관련주들도 네. 움직인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의 시세가 워낙 크게 났습니다. 워낙 크게 났고요.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폰 쪽에서 애플이나 또는 뭐 삼성이나 계속 개발이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기들 또는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한번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관련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세무사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시가총액하고 거래대금 그 두 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좀 이런 지표는 좀 눈여겨 보라 하는 게 있을까요? 뭐 차트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네, 투자 지표 중에. 네. 네,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은 주식 투자에서 성공 요소는 이제 어떤 종목을 선정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제 종목을 선정하는 기법들은 진짜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요. 네. 사실은 HTS 상에서 본인이 직접 선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이제 HTS 말고 MTS는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돼. 네, 저가 술자리에서 네,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아 세무사님은 HTS를 강조하는데 저는 MTS만 보거든요. MTS만으로는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돼. 뭘 생각하면 되냐면 네. 이게 화면은 싸움이잖아요. MTS는 요만한 스마트폰 화면이고 네. HTS는 이만한 컴퓨터의 화면이란 말이에요. 네, 네. 심지어 저 같은 선수들 네. HTS 이 모니터를 네. 본체 2대 세대에 막 그렇죠. 여러 이렇게 개는 위아래로 보시죠. 해서 네. 6대 9대씩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네. 그러면 정말 선수급들이 한 대가 아닌 2대, 3대, 6대를 보는 이유는 실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미쳤다고 모니터를 그렇죠. 그렇게 헛돈을 써요. 네. 그런데 남들은 모니터를 6개를 보는데 나는 요만한 MTS로 뭐 좀 하면 안 돼.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네, 돼요. 네. 안 되고 그럼 HTS에 어떤 좋은 기능들이 많길래 왜 여러 모니터로 편하게 뭘 봐야 되죠 하면은 HTS에는 많은 숫자들을 우리가 정렬시킬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숫자들을 정렬시킬 때 제일 좋은지를 보면 되고요. 네. 일단은 매일매일 또는 뭐 매주 우리가 끊어서 볼 수 있는데 여러 메뉴들 중에서 정렬시켜서 보는 좋은 메뉴들이 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뭘 보는데 그날의 차트를 보면서 주가 움직임을 보면 되죠. 적어도 시가총액 한 50위 안에 있는 네. 종목들의 차트를 일일 차트를 이렇게 보다 보면 요즘에 SK하이닉스가 되게 좋네. 요즘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 나가는데 포스코홀딩스랑 포스코퓨처엠은 뭐 네. 바닥 없이만 떨어지기만 해. 한 달만 봐도 다 알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2차 전지는 네. 바닥을 다졌는지 좀 지켜보자. 네. 또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기타 이런 제약바이오주들은 이미 올라와 있고 그런 진행 중에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차트를 매일 보면 너무나 쉽게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가총액 적어도 한 30위권 안에 있는 애들은 매일 일간 차트를 좀 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보면 좋은 차트들은 단기 매매자들은 특히 거래대금 상위를 보면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네. 2년 전 여름 피크였단 말이에요. 7월달. 5, 6, 7, 3달 동안 하루에 10%씩 올랐어. 뭐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럼 그 당시에 거래대금을 보면 진짜 대단한 단기 매매자들이 들어왔고 이게 좀 가열이 좀 심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삼성전자보다 거래대금이 늘 그 4개가 많았거든요. 포스코, 퓨처엠, 홀딩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건 우리가 거래대금에서 뭘 보면 되냐면 거래대금이 클수록 단기 매매자들이 좋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그게 바로 단기 매매니까요. 거래 대금이 크다는 얘기는 주가 변동폭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네. 적어도 아랫꼬리나 윗꼬리 차이가 5% 이상 10%까지 나는 종목들에 단기 매매자들은 들어가거든요. 단기 매매자들이 신규 종목을 좋아해요. 왜? 신규 상장 첫날은 거래 대금이 크니까 아랫꼬리 윗꼬리 차이가 막 20%씩도 나. 그런 걸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거래대금 상위에서 다음날 거래할 종목을 뽑아내는 거고 큰 줄기의 업종들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되고 또는 매매 주체를 볼 수도 있죠. 매매 주체로 외국인이 연속해서 추세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는지 기간이 순매수가 들어오는지 매매 동향상으로 정렬을 해서 이 종목은 외국인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종목이네. 이게 우리가 보통 추종 매매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를 따라하는. 네네. 예를 들어 워렌 버핏을 따라하는 추종 매매도 있고요. 네. 그런데 외국인 추종 매매도 실제 있는 매매법입니다. 내가 종목 선정을 잘 못하겠어. 그러면 그 똑똑한 외국인들이 대신 해준 거야. 외국인들이 열흘 이상 순매수 들어왔으면 내가 따라 들어가면 돼요. 그게 외국인 추종 매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HTS에 수많은 메뉴들이 있고 그 메뉴들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보면서 요 내 투자에 좀 도움이 되는 메뉴인데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공부하는 과정이고 그 공부가 수익률에 직결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장시간 동안 그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주신 이정윤 세무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